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홀썸의 집밥 예찬, 지은이는 홀썸 모먼트.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건강한 집밥과 웰니스의 가치를 전하는 인플루언서이자 10살 아들을 키우는 엄마.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MBA를 졸업하고 글로벌 컨설팅 기업에서 전략 컨설턴트로 일했으며 대기업 전략기획 업무를 담당했다. 장이 약한 남편과 예민한 기질의 아들을 위해 기능의학에 대한 논문과 책을 읽고 관련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며 전문 지식을 쌓았다. 오랜 시간 꾸준히 집밥을 만들며 건강한 음식에 대한 저자만의 가치와 철학을 세웠고 그 이야기를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다음은 프롤로그입니다. 현대인의 약 30% 정도는 불안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몇 년 전에 저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매일이 불안했고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느끼는 작은 원 안에 나를 가두고 온종일 그 안에서만 보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와 상관없이 세상이 인정하는 괜찮은 삶을 살아내는데 몰입했어요. 그런 잣대를 고민할수록 저는 점점 더 작고 부족해졌습니다. 당시 저는 건강한 식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젊음을 과신했기에 운동이나 명상도 관심 밖에 있었지요. 외식과 배달음식 등 자극적인 즐거움을 즐겼고 그것이 스트레스를 푸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아이가 태어났고 저의 불안은 더 심해졌습니다. 저만큼 예민한 아이 때문이었죠. 장이 약한 남편과 예민한 기질의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매일 먹는 음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알아보다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의 신체뿐 아니라 마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음식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음식이나 먹는 행위가 얼마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을 하나씩 바꾸면서 냉장고에 있는 초가공식품을 없애면서 첨가물이 많은 양념을 버리고 채소와 건강한 식재료로 냉장고를 채우면서 나에게 맞는 음식을 찾으면서 저는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첫 1년 동안 매일 집밥을 했지만 똑같은 집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기가 막히게 맛있는 레시피를 터득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내가 먹어도 맛이 없다 느껴지는 날도 있었어요. 외출을 하거나 여행을 갈 때도 도시락을 싸거나 부엌이 있는 숙소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 고집을 부리기도 했지요. 점을 찍듯 매일 집밥을 해오니 자연스럽게 내 손으로 오롯이 만든 집밥이 1000끼를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정확히는 1081끼, 다음에는 1052끼, 다음에는 1033끼를 계속해서 집밥으로 채워갔습니다. 꾸준히 건강한 집밥을 먹자 가장 먼저 수면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잠을 잘 자고 일어나니 운동으로 체력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 난 뒤에는 온몸에 에너지가 생기고 다음 삶의 목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더 건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스스로를 가둬두었던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와 늘 하고 싶었음에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더 큰 나를 찾고 싶어졌어요. SNS를 통해 음식에 대한 경험과 건강한 삶의 정보,
그리고 레시피를 공유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입니다. 이 모든 일은 음식을 바꾸는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자기 개발을 시작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누구나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어차피 매일 먹는 음식이라면 최소 하루에 한 끼라도 초가공식품 없이 채소가 많은 자연 식재료로 직접 신경 써 요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씩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식사 시간이 그저 맛있는 음식을 먹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자연이 주는 음식으로 채워보세요. 배달 음식을 주문하거나 외식을 하기보다 한 끼라도 부엌에서 식사를 직접 만들 수 있기를, 가공식품이 즐비한 대형 마트보다 건강한 식재료에 대한 정보가 가득한 유기농 전문 매장을 방문해 보기를, 식품 마케팅에 휘둘리기보다 원재료 표기를 꼼꼼히 살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를,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식단이 아니라 진짜 음식으로 스스로의 몸을 채울 수 있기를, 여러 식단의 정보 속에 지치거나 휘둘리지 않고 나의 몸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는 식단을 꾸준히 찾아나갈 수 있기를, 요리에 숨겨진 아름답고 반짝이는 매력을 찾아갈 수 있기를, 내가 쓰는 식비가 가계부의 지출이 아니라 투자가 될 수 있기를, 지속적인 집밥을 통해 지혜와 행복, 건강, 긍정, 보람이 넘쳐나기를, 그 해답을 매일 부엌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나는 음식과 요리를 최소한의 분모로 줄여서 가장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즉 가장 쉽게 준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식사를 만들고 싶다. 헬렌 리어링. 그야말로 집밥을 직접 해먹을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집 앞에 즐비한 식당, 앱으로 간단하게 시킬 수 있는 배달 요리, 조리 방법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레토르트 식품이 매일 우리를 유혹합니다. 실제로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집밥을 매일 하기 어려운 이유로 다음과 같은 응답이 나왔습니다. 요리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요리를 하기에는 일상생활이 이미 피곤하다는 것, 본인의 실력이 모자라 요리를 하기 어렵다는 것, 마지막으로 직접 요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건강한 집밥을 최대한 즐겁게 챙겨 먹겠다고 굳은 결심을 한 저 역시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식사마다 메뉴를 고르기도 어려웠고, 몸이 좋지 않거나 피곤한 날에는 외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루 이틀 손질을 미뤄둔 채소는 결국 상해서 버려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니 오히려 집밥에 더 많은 비용이 드는 듯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매일 집밥을 먹을 수 없을까? 매일 집밥을 먹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맛있고 간편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더 쉽게 집밥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밑준비와 조리법을 구상했습니다. 집밥을 차리기까지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요리를 하는데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라면은 봉지를 뜯어 식탁에 차리기까지 채 5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집밥도 메뉴에 맞춰
미리 재료를 준비해두면 어떨까? 밀 프렙은 식사를 뜻하는 밀과 준비하다의 프렙이 결합된 합성어로 일정 기간의 식사를 미리 준비해 끼니 때마다 꺼내 먹는 개념입니다. 처음에는 밀프렙 자체가 부담스럽고 귀찮을 수 있지만 한번 습관을 들이면 매일 세수와 양치를 하듯 자연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재료를 미리 준비하는 일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채소는 더욱 그래요. 그래서 장을 본 다음 채소를 미리 세척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보관하면 요리를 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의 영양소가 파괴된다 하더라도 요리 과정을 쉽게 만들어 집밥을 더 자주 먹는 편이 건강에 더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에 장을 보고 한 주 동안 섭취할 재료를 미리 씻어 준비합니다. 이 습관은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채소를 섭취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고 계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채소의 구성을 더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봄이 되면 제철 봄나물의 비중을 높이고 가을이 되면 갓 수확한 뿌리 채소나 열매 채소를 더 많이 구입하는 시기지요. 반면 1년 내내 꾸준히 자리를 차지하는 채소가 있으니 바로 몸의 항산화 기능을 높여주는 십자화과 채소예요. 참고로 모든 채소는 되도록 유기농, 무농약, 친환경 농법으로 길러진 것으로 구매하려 노력합니다.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재료를 모아둔 찌개 키트를 만들거나 볶음밥용 채소나 자투리 채소를 다져 준비한 볶음밥 키트 등 메뉴에 맞춰 무엇이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 키트를 물에 끓이기만 하면 요리 완성이니 정말 라면만큼이나 간단해요. 키트를 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냉동해 주세요. 이탈리아에서는 요리의 맛과 풍미를 위하여 양파, 당근, 샐러리를 많이 활용하는데 이 재료들을 썰어 혼합한 것을 미르포아라고 부릅니다. 저도 이 세 가지 재료를 잘게 썰어 먹을 만큼 덜어낸 미르포아 키트를 냉장실이나 냉동실에 두고 수프나 스튜에 활용하곤 합니다. 홈메이드 밀키트를 활용하면 요리를 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고기 역시 미리 손질해 양념에 재워두면 간도 더 잘 배고 풍미가 생길 뿐 아니라 조리 시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닭고기를 제가 좋아하는 허브와 양념으로 마리네이드해서 냉동 보관합니다. 먹기 전날 냉장실로 옮겨 해동만 하면 바로 근사한 메뉴로 활용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불고기나 제육볶음 등의 메뉴도 미리 양념해 냉동 보관이 가능합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스와 페이스트를 미리 만들어 두는 건 역시 요리 단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구 소스, 소고기 소보로, 당근 우엉 볶음 등이 제가 자주 만드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미리 소스를 만들어 두면 불을 쓰지 않고도 비빔밥이나 볶음밥부터 죽, 주먹밥, 솥밥까지 정말 다양한 음식을 쉽게 완성할 수 있어요. 맛있게 끓여둔 육수를 보고 있으면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주말 아침 30분만 투자하면 정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지요. 기본적으로 육수는 냉장 보관하며 빠르게 소진하는 편이지만 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냉동도 가능해요. 만들어둔 육수는 수프를 만들 때 활용하거나 국수, 국, 찌개나 전골 등 다양한 집밥의 지원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밥은 매일 함께하는 일상이기에 과정이 너무 복잡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재료가 필요하거나 구하기 어려운 주방 기기가 필요하거나 조리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특히 한식은 국과 다양한 반찬을 함께 먹는 형태라 조리가 복잡해지면 집밥을 차리는 것이 더더욱 힘들어지죠. 저 역시 맛있고 다양한 반찬이 포함된 식사를 만들겠다고 1시간이 넘도록 요리를 하고 또 식사 후 쌓여있는 설거지까지 마치고 나니 다음 날에는 꼼짝도 하기 싫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매일의 집밥이 즐거우려면 더 간단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를 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요리 연구가 히야마 다미는 음식을 할 때 과도한 노력을 스스로에게 요구하면 요리를 해준다는 기분이 들어 요리에서 마음이 떠나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집밥을 더 즐겁게 만들기 위해 간편한 조리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밥과 반찬을 프라이팬 하나에 넣고 조리하는 원팬 라이스. 큰 보울에 모든 재료를 넣어 반죽을 만든 뒤 오븐에서 굽기만 하면 되는 원 보울 베이킹. 하나의 냄비로 여러 종류의 나물 조리를 쪄내는 원팟 나물. 커다란 쟁반에 각종 재료를 담고 구워내는 원 트레이 베이크. 마지막으로 하나의 컵에 각종 샐러드 재료를 담아 보관하는 원 보틀 샐러드까지 모두 조리 시간이 적고 방법도 간단하지만 맛과 모양 또한 훌륭해 집밥이 더 즐거워지는 조리 방식입니다. 요리는 시간을 투자해야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요리이기에 저는 한 번 요리를 할 때 2끼로 나누어 먹을 만큼 넉넉한 양을 만들어요. 아침 메뉴를 점심에도 활용하거나 전날 저녁에 푸짐하게 만든 음식을 다음날 점심 도시락으로 활용하는 식이지요. 그러면 끼니 걱정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남은 음식을 그대로 먹어도 좋지만 볶음밥이나 덮밥으로 만들면 완전히 새로운 메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최대한 자연 그대로인 홀푸드를 활용하는 것이 저의 원칙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밥을 더 오래 지속하고자 건강한 가공식품을 선별해 요리에 활용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강한 가공식품이란 화학 첨가물이 포함되지 않은 최소한의 원재료로 만든 제품입니다. 미리 익혀 병에 담아둔 콩이나 100% 토마토를 활용한 페이스트, 미리 잘라둔 냉동 야채 등이 그 예지요. 해산물은 손질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손질된 냉동 가공 제품도 종종 구매합니다. 주기적으로 냉장고의 식재료를 확인하고 요일별로 가능한 요리가 무엇인지 또 메뉴에 따라 할 수 있는 밀프렙이 무엇인지 메모하며 식사를 계획해 보세요. 매일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듯 집밥 역시 매일 해야 하는 일이라는 마인드셋을 장착하세요. 가령 매주 월요일은 장을 보고 주말에는 자주 먹는 소스, 샐러드나 수프를 만드는 날로 정하는 등 나만의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나물이 많이 나는 봄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나물을 요리해 일주일 동안 다양한 요리에 활용합니다. SNS를 보고 있자면 유행하는 간식이나 멋진 음식을 뚝딱 만드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매일의 집밥이 그러할 수도 또 그렇게 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집밥은 기본적으로 소박하고 소화가 잘 되며 하루를 이겨내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음식이어야 합니다. 미국의 시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하라.
하루에 3끼를 먹을 필요가 없다면 한 끼만 먹자. 수백 가지 요리 대신 5가지만 먹자. 다른 것도 그렇게 줄이자. 운동해라, 명상해라, 채식해라 등 건강을 위한 다양한 조언이 있지요. 하지만 아무도 부엌에서 요리를 직접 더 많이 하라고 말하지는 않는 듯해요. 저는 부엌에 더 많이 설수록 더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하고 복잡한 걸작을 요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신선한 재료로 좋은 음식을 요리하라. 줄리아 차일드.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정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메뉴 중심으로 음식을 선택하고 조리하기 때문입니다. 메뉴 중심 요리에는 경직성이 존재합니다. 양념의 종류와 비율, 들어가는 재료의 양과 종류, 재료 조합, 조리 시간, 조리 순서 등 기존 레시피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이제는 메뉴 중심으로 식사를 결정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재료를 중심으로 식사를 준비해 봅시다. 제철 배추로 할 수 있는 요리를 시도해 볼까? 어제 구매한 토마토와 목초육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는 뭐지? 이처럼 재료에 집중하는 것으로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재료 중심 요리에는 장점이 많습니다. 우선 기존 레시피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할 수 있어요. 불필요한 양념과 조미료, 가공식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제철 식재료의 섭취도 늘릴 수 있지요. 자유롭게 살아. 그거 족쇄야.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대부분의 끼니를 직접 만들어 먹는다고 했을 때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외식이나 배달을 통해 식사를 해결하는 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저는 반대로 내 먹거리를 직접 해먹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재료와 양념을 사용할지 요리 과정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식재료가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언제 수확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포장되고 배송되고 가공되는지 이해의 폭이 더욱 넓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음식을 직접 통제할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통해 내 몸에 더 알맞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입니다. 결국 집밥은 자유랍니다. 제가 식재료를 고를 때 항상 염두에 두는 4가지 기준을 소개합니다. 친환경 식재료. 유기농업은 화학비료, 항생제, 살충제나 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이죠. 이를 통해 땅과 물의 오염을 막아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합니다. 가축은 유기농 사료를 먹으며 질병에 걸릴 때를 제외하고는 호르몬이나 항생제 사용도 최소화해요.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하는 것은 결국 식물과 동물의 더 나은 양육 환경, 더 나아가 지구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방법인 셈입니다. 신토부리 많이 들어보셨죠? 몸과 땅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뜻으로 내가 사는 땅에서 난 재료가 내 몸에 알맞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작물을 먹는 일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요즘에는 그 의미가 더욱 뚜렷하게 와닿습니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재료의 가짓수와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제철 식재료는 수입산보다 비타민이나 무기질과 같은 영양의 손실이 적어요. 농부가 재배한 농작물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농부시장,
파머스 마켓이 그 좋은 예입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해외에서 주로 재배되어 수입에 의존해야 했던 여러 농작물이 국내에서도 재배되고 있어요. 콜리플라워, 다양한 허브, 레몬, 바나나, 심지어 아티초크까지 한국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제철 식재료. 우리 신체는 스스로 눈치채지 못한 사이 일정한 리듬을 유지합니다. 제철 농산물 역시 이와 같은 생명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의 식탁을 쓴 작가 모 와일드는 지역과 계절에 상관없이 먹고 싶은 것을 먹으려는 욕망으로 우리의 몸은 더 살찌고 우리의 감정은 더 슬퍼지고 병들며 우리의 환경은 더욱 파괴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연의 질서에는 다양성과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기에 계절 변화에 따라 식단도 바뀌어야 하며 내가 사는 곳에서 나타나는 1년간의 먹거리가 무엇인지 재발견하라 라고 충고했어요. 제철 음식이 보약이다 라는 말도 있지요. 마트에는 사시사철 모든 식재료가 갖춰져 있기에 어떤 것이 제철 음식인지 쉽게 파악할 수 없어요. 저는 조합원 마트인 한살림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하우스나 양식 재배보다 제철 재료를 주로 판매하기 때문에 이곳에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언제 어떤 것이 제철 재료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홀푸드 식재료. 집밥을 하며 꼭 지키는 저만의 원칙 중 하나는 바로 자연에 가장 가까운 재료를 활용해 요리를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홀푸드라고 칭해요. 홀푸드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저는 사람이 만든 음식이 아닌 자연이 만든 음식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연이 만들고 최소한으로만 가공된 식재료를 쓰려고 노력합니다. 감자나 당근, 시금치는 물론 돼지고기 역시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반면 소시지나 베이컨, 라면, 냉동 피자 등은 첨가물 등을 이용해 사람이 만든 음식입니다. 마트에서 재료를 고를 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건 자연이 만든 것일까? 사람이 만든 것일까? 다음은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언제나 유념하며 신경 쓰는 규칙입니다. 할머니가 모르는 원재료는 제외. 가공식품을 사야 할 때 가장 현명한 선택법은 식품 포장지 뒷면에 적힌 원재료를 확인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잘 접하지 않는 화학물질, 예를 들어 수크랄로스나 아황산 나트륨, 질산칼륨, 글루탐산 나트륨 등이 원재료에 포함되어 있다면 구매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푸드라이터 마이클 폴라는 나의 할머니가 모르는 재료라면 식탁 위에 올리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재료 개수는 5개 이하. 가공식품을 고를 때 또 하나의 손쉬운 팁이 있습니다. 원재료의 개수가 5개를 넘지 않는 제품을 고르는 거예요. 사용된 원재료의 개수가 적어야 더욱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많은 재료가 포함된다는 것은 가공 수준이 더욱 복잡해진다는 의미이고, 이는 결국 경계해야 할 초가공식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원산지가 여러 곳인 제품보다 단일 원산지인 제품이 오염 확률이 낮습니다. 장보기 동선은 마트의 벽면을 따라서. 백화점에서 손님을 더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 건물의 창문을 모두 없앴다는 이야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우리가 매일 드나드는 대형마트 역시 치밀하게 설계된 공간입니다. 가장 쉽게 눈길이 가는 평균 눈높이에는 유통업체의 마진이 가장 높은 가공식품이 놓이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낮은 선반에는 과자나 군것질류가 있지요. 반면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달걀이나 우유는 매장 안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을 구매하려면 자연스레 매장 전체를 다 돌아야 합니다. 채소나 과일, 육류와 해산물 같은 자연 식재료 역시 모두 마트의 벽면을 따라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공식품 소비를 최소화하고 홀푸드 식재료를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마트의 벽면을 따라 장을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처럼 눈에 보이면 궁금증이 생기고 결국 소비하게 되니 그 상황 자체를 제한하는 겁니다. 유기농 판타지를 경계하라. 유기농이라는 인증마크나 마케팅 메시지가 그 재료의 질을 100%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트 매대를 보면 유기농이라고 소개되었음에도 가격이 매우 저렴한 제품이 있어요. 이 경우 제품의 원재료를 다양한 나라에서 공급받았는지, 식재료 관리가 취약한 나라에서 생산되었는지, 유기농이지만 설탕이나 첨가물이 지나치게 많이 포함된 제품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린워싱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그린워싱이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해 판매하는 위장 환경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식품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자연에 더 가까운, 지구를 생각해서 만든 등과 같은 문구는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정작 원재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친환경 전문 식품 매장 이용하기. 대표적으로 한살림, 자연드림, 올가, 초록마을 등입니다. 저는 한살림에서 대부분의 식재료를 구입합니다. 해산물의 경우 한살림 자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항생제와 성장 호르몬을 혼합한 사료는 먹이지 않고 키운 유기농 한우를 판매합니다. 저는 사실 채소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는 저를 고기 어린이라고 부르며 채소 먹이기를 포기할 정도였어요. 매끼 밥상에서 저는 엄마에게 도대체 왜 채소를 먹어야 하냐고 묻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채소는 몸에 좋으니까. 하지만 어린 저에게는 충분한 대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채소라는 존재 자체가 싫어졌고, 결국 제 아들에게조차 채소를 적극적으로 권하지 못하는 엄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채소가 건강하다는 개념에 사로잡혀 숙제를 하듯이 마지못해 채소를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식사는 결코 지속적이고 건강할 수 없어요. 음식 작가이자 역사가인 비 윌슨은 당근을 먹는 사람이 되려면 그 전에 당근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채소를 많이 먹는 방법 대신 채소를 더 즐길 수 있는 방법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채소가 진짜 맛있어서 먹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단계로 평소 내가 좋아하는 맛의 종류와 조리 방법은 무엇인지, 평소 즐겨 먹는 집밥 형태는 무엇인지 파악했어요. 그래야 온전히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채소를 섭취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 종류의 채소를 조금씩 다양하게 섭취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차리는 채소 요리가
영양학적으로 완벽해야 할 필요가 없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브로콜리는 가열이 적을수록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히지 않은 브로콜리는 딱딱하고 쓴맛이 강한 데다 소화도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브로콜리 조리법을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5분 이상 찐 브로콜리는 훨씬 부드러워 먹기 수월했고, 그렇게 익힌 브로콜리를 활용한 파스타는 너무 맛있어서 놀라울 정도였죠. 당근도 마찬가지예요. 생으로 먹기보다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거나 오븐에 구운 것이 훨씬 맛이 좋았습니다. 도저히 먹기 어려운 채소는 곱게 갈아 수프나 스무디로 만들거나 베이킹 재료로 활용했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채소를 즐기는데 더 힘을 쓰는 중이지요. 저는 더 이상 아이에게 채소를 권할 때 이 채소가 건강에 좋아 라는 말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제가 비장의 카드로 내미는 문장은 이렇습니다. 아들아, 채소를 이렇게 먹으니 너무 맛있어. 한번 먹어봐.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가 팀 스펙터 박사는 여러 실험과 연구를 통해 일주일에 30가지의 식물을 섭취했을 때 장 건강 및 면역, 질병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어요. 즉, 채소를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 다양하게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채소에 포함된 식이섬유가 장내 미생물에 좋은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나의 식탁에 얼마나 다양한 채소가 올라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30가지 채소를 섭취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백미를 잡곡밥으로 대체하면 이것만으로도 서너 개의 다양한 곡물을 먹을 수 있어요. 아보카도 샌드위치에 다양한 견과류를 잘게 부셔 올리거나 좋아하는 허브 가루 또는 생 허브를 다져서 뿌리는 것으로도 섭취하는 채소의 종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요리의 풍미를 올리기 위해 그냥 볶기보다 마늘, 파, 양파와 같은 채소를 추가해 함께 조리하거나 간식으로 빵이나 과자보다는 견과류나 과일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적으로 채소의 종류를 넓히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일주일에 30가지의 다양한 채소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의지를 다지기보다 늘 반복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죠.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은 인내하지 않아도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뒤 꾸준히 그 습관을 이어나간다고 해요. 채소를 많이 먹는 습관도 사고방식, 마음가짐, 생활 습관 등 반복적인 상황 속에서 실천할 때 더 쉽게 생활에 자리 잡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슈퍼마켓에 있는 음식의 80%는 100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레리 맥클레리. 많은 질환의 원인인 염증을 다스리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한 핵심입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집밥을 하는 이유도 어찌 보면 염증을 다스리고 싶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과거의 저는 염증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증상인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염증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이나 생리통, 두통도 일시적인 컨디션 난조라고만 생각했지요. 하지만 매일의 식단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집밥을 차려 먹기 시작하니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모든 증상이 상당 부분 사라졌습니다. 식습관을 바꾸었을 뿐인데 몸이 가벼워졌고 피부 트러블은 사라졌으며 아침마다 화장실도 잘 가고 심지어 우울하거나 불안한 마음마저 줄어들다니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도 건강한 집밥을 통해 더 나은 컨디션으로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공부하며 알아낸 만성염증의 원인은 정말로 다양했습니다. 무심코 한 행동이 쌓여서 염증을 만들고 있었어요. 여기에는 매일의 식습관은 물론이고 스트레스 관리, 운동 부족, 오염된 환경 등 수많은 원인이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 시작으로 집밥을 선택했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집밥의 시작은 재료 선택이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염증의 최대 원인인 초가공식품을 배제하고 원재료 상태에 가까운 홀푸드를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항염 작용을 돕는 채소와 과일의 비중을 늘리고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는 양보다 질을 따져 구매했지요. 농부시장인 파머스 마켓도 적극 활용했지요. 우리 몸에 염증을 만드는 대표적인 식재료는 바로 초가공식품입니다. 흔히 자연식품,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3단계로 나누며 자연식품은 말 그대로 재료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 가공식품은 재료의 세척이나 간단한 조리가 이루어진 통조림, 병조림, 자연 치즈 등을 말합니다. 반면 초가공식품은 재료 본연의 모습이 변형된 고도로 가공된 상태의 제품을 뜻합니다. 보통 합성 첨가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부분 플라스틱 상자나 병, 비닐로 포장되어 판매되는 형태입니다. 토마토 소스를 예로 설명할게요. A소스의 성분표에는 100% 토마토만 적힌 반면 B소스에는 토마토, 양파, 대두유, 변성전분, 치킨 엑기스 DS, 파프리카 추출 색소, 구연산, 마늘 등이 포함됩니다. A소스는 가공식품이지만 B소스는 자연에서 찾을 수 없는 화학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초가공식품에 해당합니다. 둘의 차이가 우리 부엌에서 원재료를 찾을 수 없는 화학 첨가물의 유무에 있다고 생각하니 훨씬 간단하지요. 초가공식품이 위험한 이유는 염증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과식을 부추기거나 인지 기능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성인보다 많은 양의 초가공식품을 섭취하는 현실은 더욱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저는 종종 아이와 함께 마트를 방문할 때면 초가공식품과 일반 식품이 어떻게 다른지, 제품을 살 때 어떤 원재료가 좋은지, 제품의 라벨을 볼 때는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를 함께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간식으로 즐겨 먹는 떡볶이나 컵라면, 만두는 수많은 첨가물과 환경 호르몬까지 포함하고 있으니 아이 스스로 이해하고 경각심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건강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도 정제 곡물과 정제당의 위험성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두 재료는 급격한 혈당 상승은 물론 인슐린 저항성 문제와 심혈관 질환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한 아침 식사로 여기는 시리얼이나 아침에 꼭 마셔야 하는 달달한 커피, 간식으로 먹는 빵과 쿠키에는 다양한 정제당과 정제 탄수화물이 포함됩니다. 레시피는 레시피를 본 사람의 마음에 머물면서 그 사람의 요리 습관, 때론 삶의 방식까지 바꿔놓는다. 나카가와 히데코. 제가 집밥을 계속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엌에서 내 손으로 만들어지는 집밥을 통해
나를 더 돌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결국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족에게 선사하는 집밥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이는 하루 3번 부엌에서 요리하는 제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마음이 힘들거나 속상할 때 제가 차려주는 밥은 그들에게 어떤 위로가 될까요? 제 요리의 냄새는 가족의 마음과 우리 집을 어떻게 채우고 있을까요? 아이가 힘들게 공부할 때 내놓는 저만의 간식은 아이에게 어떤 휴식을 줄까요? 제가 매끼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배달 음식을 자주 먹기 꺼리는 것도, 가족의 건강을 위해 식재료를 고민하는 것도, 최대한 예쁘게 담아 대접하고 싶은 것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매일의 집밥은 영양소를 공급하는 먹거리의 의미를 넘어서 가족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는 소통 창구이자 가족을 유대감으로 묶는 팀 빌딩의 기회이고 상상 속에 설계한 맛을 탄생시키는 예술 행위이면서 가족이 속상할 때 치유책이 될 수 있는, 기쁠 때는 기쁨의 희열을 증폭시키는 나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자 눈물나게 감사한 축복입니다. 저는 집밥이 나의 뿌리가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집밥은 유행을 좇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꾸준히 함께할 수 있는 가치를 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나에게 좋은 식사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체 지표를 넘어 내가 느끼는 기분이 어떤지, 만성 두통이나 피부 상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에너지 레벨, 삶에 대한 애착과 마음가짐 등은 어떠한지 등을 모두 체크해야 합니다. 둘째, 집밥을 균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과일을 전혀 먹지 않는다는 선택은 식이섬유나 미량 영양소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탄수에 너무 과하게 집착하면 통곡물이나 채소가 갖고 있는 항염 요소를 놓칠 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몸의 유기적인 관계를 관망하고 나무보다는 숲을 보면서 음식이 내 몸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음식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음식은 즐겁게 먹어야 합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나와 음식의 관계입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식사 자리를 채우세요. 음식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건강한 집밥을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 유난스럽거나 힘들거나 지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식사에 관해서는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깊게 고민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을 즐거운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제가 하루 중 식사를 준비하고 먹고 치우는 시간을 대략 계산해 보니 적어도 3시간은 되는 듯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중요한 행위를 즐겁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요리의 즐거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리사 줄리아 차일드는 두려움 없이 요리하고 실수로 배우며 무엇보다도 재미있게 요리하라 라고 했어요. 마이클 폴란 교수는 인생의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문제가 요리를 통해 해결된다는 걸 깨닫고 매우 행복했다 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의원이었던 브리아 사바랭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알려달라.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일본의 관상가 미즈노 남보쿠는 인간의 기륭 화복이 먹는 음식에 달려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먹는다는 행위로 삶을 이어가요.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먹으려는 저의 의지는 나를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은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제 결심에 유난하다는 평가가 따라붙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일의 목적과 가치를 생각하라는 가르침이 많지요. 하지만 삶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요리하고 먹는 일에는 철학과 원칙을 세우는 경우가 드문 듯합니다. 오히려 대충 먹어라, 왜 이리 유난이니? 라는 말을 듣는 경우도 있지요. 나는 이런 가치를 두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참 멋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역시 충분히 멋집니다. 식품회사의 마케팅과 홍보, 사기와 상술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는 나만의 중심을 잡고 지켜나갈 고집스러운 식사 기준이 더욱 귀합니다. 소설가 폴 브루제는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생각 없이 먹은 음식이 나를 지배하기 전에 먼저 내 가치를 확고히 하고 식사를 대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유난으로 치부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 식사에 더 유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홀섬의 집밥 예찬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저자가 1년에 1000끼 이상, 그러니까 1년의 거의 대부분을 집에서 3끼 식사를 준비해서 먹었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면 집밥 고수라고 인정할 만합니다. 참고로 이 책에는 82가지나 되는 집밥 요리의 레시피가 들어 있습니다. 집밥에 대한 저자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제 어머니는 정말 요리에 대한 재능이나 열의가 없던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먹었던 어머니의 반찬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 제 입맛에도 간이 잘 맞지 않았고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성인이 되고 나서 무슨 음식을 먹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머니가 제게 베푼 큰 음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자의 정성 정도라면 옛날 임금이 먹었던 수라상만큼이나 정갈하고 맛있는 음식을 날마다 먹는 셈이죠. 그것은 그것대로 평생의 복입니다. 또한 저처럼 요리 솜씨 없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 평생 무슨 음식을 먹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저의 복입니다. 안 먹고 살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먹기는 하지만 음식을 준비하고 먹고 치우고 소화시킨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추구하는 집밥의 요체는 건강하고 맛있으며 간소한 요리입니다. 제 생각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귀찮음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은 대부분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 처음이 어렵지 1, 2년 하다 보면 쉬운 법입니다. 저도 6년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서너 개씩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나 부담감이 없습니다. 유일한 부담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눈이 확 뜨이는 좋은 책이 저의 기대만큼 많지는 않다는 것이죠.
요즘은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직장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저도 한동안 도시락으로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식당 음식처럼 자극적이고 화려하지는 않아도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웃나라 일본은 도시락 천국입니다. 20년 넘게 일본에서 살고 있는 제 친구 하나는 남편과 두 아이의 도시락을 20년 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저녁까지 도시락으로 먹는 경우도 많아서 많을 땐 6개씩 준비했다고 하지요. 지금도 일본의 학생이나 직장인들은 점심을 직접 준비한 도시락으로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도시락 자동 판매기까지 있을 정도로 도시락 문화가 발달한 곳이죠. You are what you eat 이라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을 만든다 라는 뜻이죠. 초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즐겨 먹는 아동들이 성격적으로 불안정하고 충동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먹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무엇을 먹을 것인지, 어떻게 먹을 것인지 정말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치열하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서 몸과 마음의 상태가 변화하는 걸 직접 인지했기 때문이지요. 그 연구의 결론은 바로 집밥입니다. 저자는 하루에 3시간 정도를 요리에 투자한다고 하지요. 시간이 아깝고 노력이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자의 담담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리는 과정이 아니라 목적지 그 자체가 아닐까 합니다. 그 자체가 즐겁고 만족스러운 행위인 것이죠. 저는 요즘 하루 2끼를 먹는데 아침 한 끼는 제철 과일과 계란 하나 정도이고 점심에는 일반적인 한식 식사를 합니다. 10시경 잠자리에 들 때 거의 항상 뱃속에서는 기분 좋은 꼬르륵 소리가 천둥치죠. 먹는 즐거움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행을 가서도 현지 맛집에서 밥을 먹는 게 중요한 목표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 덕분에 음식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여행을 가면 저도 사전에 맛집 검색을 꼭 하지만 혼자 다닐 때는 맛집 검색을 하지 않고 김밥 한 줄로 때우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평범한 백반집에 들어가 먹을 때가 많습니다. 붓다는 평생 탁발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주는 대로 얻어먹은 것이죠. 미리 준비한 음식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먹다 남은 음식을 주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붓다는 음식에 대한 불평이 없었습니다. 옷도 시체를 싸던 옷을 주워서 입었다고 하지요. 의식주에 얽매이는 삶에서 완전히 벗어난 인간이었습니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마음과 정신의 세계를 추구했던 분이지요. 먹는 것은 소중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따라서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 이 책의 저자처럼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음식을 간소하게 해먹을 수 있는 집밥 요리 능력을 키우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2~3시간쯤 드라마나 유튜브 등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거기에 비하면 하루에 3시간 집밥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습관이지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맛있고 간소한 집밥 매니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